우리는 한 5년 안에 상당한 건강보험의 그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그 개편하는 방안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근본적으로 판을 다시 짜는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또 이제 굉장히 그 경제학자로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그 재정 네. 재정 문제가 네. 점점 악화가 돼 있고 지속 가능하냐 도대체.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사실 뭐 의사분들이나 이런 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수가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억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줄기차게 그동안 네. 들어온 부분인데 네. 그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원격 의료 같은 게 그 돈이 더 비용을 들고. 절약하는 게 아니라 그쵸.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어떤 뭐 이 의료 수가 시스템 그리고 의료 보험 시스템 이런 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너무 큰 질문을 드려서 그러게요.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예. 진짜 저희가 예. 잘 몰라서 이렇게 네, 벙벙하게 네. 좀 예. 여쭤볼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박리담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낮고, 그러니까 수가가 낮은 거죠. 수가가 낮으니까 병원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조금 남기고도 전체, 네.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마다는 의료 이윤이 조금 남아도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이윤을 유지하도록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의료 수가가 낮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낮으냐면 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 국민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 10%에서 15%쯤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에서 85%에서 90% 정도 수준이다. 수준이라는 네. 거죠. 네. 똑같은 평균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균에 꽤 못 미치는 네, 그런 못 미치는 정도네요. 수준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료계에 계신 분들 또는 의사분들은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는 그보다 훨씬 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요. 네.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의료 수가가 낮다고? 아니, 의사들 다 잘 살고 맨날 병원만 늘어나는데 정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할 말이 네, 네, 정확한 그래서 반응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 느끼는 의료 수가, 그러니까 낮다고 생각하는 의료 수가는 대부분 진찰료, 입원료, 뭐 수술료, 처치료 이런 네. 것처럼 사람이 하는 수가들은 되게 낮습니다. 아. 반면에 이제 뭐 CT, MRI, 뭐 초음파 또는 무슨 기계를 혈액 검사 쓰는. 이런 기계를 쓰는 그 의료 행위들은 수가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찰료는 원가 대비 수가가 한 70% 네. 정도 되고요. 네, 네, 네. MRI는 이제 MRI를 검사량이 많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 원가 대비 수가가 2배쯤 됩니다. 200%를.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사실은 그렇기는 예, 할 많이 텐데요. 쓰니까 네, 그렇기도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가라고 하는 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눠지는데 고정비라는 거는 뭐 장비값, 시설비, 네. 뭐 네, 네, 인건비 네. 이런 네, 건데 네. 그게 검사를 10건 할 때하고 100건 할 때하고 네. 그 고정비가 나누어 들어가는 비율이 다르니까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 그 원가가 떨어지고 네. 그 수가에 대해 비해서 원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많이 남는 그렇네요. 구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체감 수가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제 그리고 뭐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거는 잘 잊어버리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머리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네. 근데 그
그게 이제 기계를, 그러니까 그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하고 상당히 그게 그 합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계를 자꾸 막 그 많이 고급 사고. 기계를 많이 사서 맞아요. 많이 뭐 검사를 맡게 하고 이렇게 할수록 그 사정이 나아지는 네.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과잉 진료 네네. 뭐 이런 또 과잉 불만이 검사 뭐 예, 이런 게 검사 되는 거죠. 진료 뭐 네, 이런 네, 저희가 네. 나오고 근데 그게 뭐 의도된 그런 제도는 아니겠죠. 의도된 제도,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 원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정확한 원가를 수가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조사를 하는 그 체계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다음에 그걸 신속하게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반영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가 옛날에는 하루에 뭐 한 3, 40명만 밖에 못 찍던 장비가 발전하면서 검사 시간이 단축되고 그러면 3, 40명이 아니라 5, 60명을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데 수가는 그냥 옛날 3, 40명 찍던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수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네. 애매한 부분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가를 아무리 정확하게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쓴 시간에 대한 원가라는 게 과연 네. 뭘까라는 부분이 네.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뭐, 그 의사의 노동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해 줄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현재 의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쓴 시간만큼의 일정한 이제 그 돈을 가격을 부여하는 거죠. 예, 예. 예, 어쨌든 하여튼 이게 이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하여튼 정확한 가격 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인센티브 왜곡 같은 게 이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불만도 많이 쌓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아주 뭐 중요한 점을 많이 이해를 했고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에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박리담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가를 낮게 통제하니까 그 의료 제공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량을 늘려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대응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수가를 낮게 책정해서 의료비가 잘 통제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의료 제공자들이 양을 늘려서 대응하기 때문에 결국 쓰는 돈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것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과잉으로 제공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는 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게 효과도 있지만 약을 부작용도 많이 있으니까.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요. 뭐 내성 생기고 하는 네.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거의 모든 의료 행위에는 일정한 빈도로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윤을 낮게 주고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격을 높게 책정해주고 서비스의 제공량을 줄이는 것과 총 지출량은 같을지 몰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좀 과잉이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실제로 이제 OECD 국가들하고 그 의료 서비스의 제공량을 그 가격 대비로 해서 이용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더 많습니다. 그 수가 소득- 낮은 만큼 네, 더 이용하는 거의, 셈이네요. 예. 거의 그래서 OECD 국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인 거고 예, 총 지출량은 거의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되는 교수님 말씀은 사실은 수가를 뭐 점진적으로든지 하여튼 올려서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량을 줄어들게끔 유지를 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출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으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진찰료를 올려준다고 의사들이 진찰의 횟수를 줄일 거냐? 예, 입원료를 올려준다고
지금 꼭 입원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데 그 환자들 입원시키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도의 디자인을 바꿔야 그런 이제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행위별 수가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뭐 진찰, 검사, 약, 처치 하나하나마다 다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 서비스를 할 때마다 그 서비스의 가격이 쭉 쌓여서 그쵸. 이제 가격이 네. 나오는 네, 거죠. 내역서 보면은 막 이렇게 네. 하나하나. 이제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방식은 이제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래 한 번, 뭐 또는 입원 한 번에 그냥 정액 수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물론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서 받는 진료가 다르니까 당연히 질병의 종류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그냥 정액으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포괄수가제 같은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면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제공량을 늘리려고 하는 동기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단견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어떤 일정 그 굉장히 표준화된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포괄수가제가 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실 그런 수술을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딱 액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신기술이나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나은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액수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보니까. 보면 지금의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좀 왜곡된 인센티브에 정확하게 반대. 그러니까 다른 또 예, 이제 예, 예. 문제가 또 네, 생길 네,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서 네. 이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쉬운 문제는 듭니다.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포괄수가제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쓴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메디케어 노인보험에서 입원 환자 진료비를 주는 방식으로 포괄수가제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미국이 그러면 신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게 늦을까요? 네. 그렇진 않네요. 네, 또. 네.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제도의 디테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료 기술이 도입되고 그게 도입돼서 일정 뭐 이렇게 효과가 검증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제 그 신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가격을 비용을 반영해서 새로운 포괄수가를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말씀.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건강보험의 그 지속 가능성 네, 뭐 이거였어갖고 네. 수가를 높여서 서비스 지출량을 늘리게 되면 여전히 지속 가능성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네. 그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니까 포괄수가제를 도입을 하고 네. 약간의 수가 조정을 해주는 대신에 네. 이게 전반적으로 과잉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 나감으로써 네. 이게 그 뭐 보험 재정을 안정시키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디테일을 잘 구성을 정말 해야 그래요. 이게 네, 네. 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뭐 의료 서비스라는 게 뭐 한 방에 뭐 솔루션이 뭐 나오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예, 근데 저는 말씀 예, 예. 듣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이렇게 전문가와 밀접하게 논의를 해가면서 그런 디테일들을 챙겨야지 사실은 이제 경제 전문 관료들이 그냥 근데 어떻게 돈만 보면 생각하고 굉장히 경제학적인 문제이기도 아니 해요. 사실 저는 네. 알아듣기가 굉장히 편했던 게 저희한테 익숙한 언어들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과 정말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디테일까지 챙겨가면서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해야 이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진짜 예, 강하게 이제 듭니다. 어느덧 저희가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네. 양치기 소년. 예, 뭐 이렇게 그 귀한 말씀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이 정책 쪽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시고 하니까 이제 내년에 뭐 어떤 분이 뭐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거고 내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의료 정책 방향이 이제 그 새롭게 또 구성이 될 텐데 지금 뭐 많은 말씀 이미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의료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쉽진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도 많은 선진국들도 그렇게 의료 개혁을 쉽게 하거나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5년 안에 상당한 건강보험의 그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그 개편하는 방안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근본적으로 판을 다시 짜는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정치적인 리더십이 관료들을 잘 움직여서 잘 권한을 주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의 비전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행정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향후 5년 또는 향후 10년의 의료 시스템에 다가올 어떤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